이명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쑥스러울지 아시겠죠? 이게 막 어디 갔어? 30분 동안 막 떠있고 막 사진이. 아시겠지만 저 명함도 없어요. 명함도 안 갖고 다니고 저도 모르는 이 프로필을 어디서 또 주워 오셔가지고 또 자치교육과 맞으시죠? 제가 오늘 이 강의 예성에 대한 계기는 어느 날 자치교육과 박현 선생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소년 카페 모모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올 7월에 이제 문을 열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 뭐 하는 데인지. 그래서 그거 이렇게 알아보신다고 해서 자치교육과라고 하셔가지고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뭐 이거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어요? 이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얘기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았고 뭐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어떻게 사람을 모았고 어떻게 돈을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2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때 마주 앉아서. 그걸 저보고 2시간 강의하라고 하겠다고요. 근데 들으시고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와서 시청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요? 그랬더니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하면 잘 하는데 공직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많은 분들 모시고 얘기하려니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강의 제목을 이제 지어야 하는데 저는 그날 되게 많은 얘기를 2시간 한 거예요. 뭐 했냐면 제가 이제 뭘 하려면은 저는 애기 엄마였단 말이에요. 20년 전부터 했으니까 애기 엄마 애기 낳고 이제 했는데 저희 딸이 이번에 이제 고3 20살 됐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필요한 것을 했는지를 얘기한 것이 그게 이제 협동조합을 하게 된 계기란 말이죠. 협동조합 얘기하려면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나 이런 얘기 할까? 그리고 또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거버넌스나 이렇게 공공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예요. 프로포절도 없고 뭐 당연히 세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저는 20년 지나고 나서 천국 같거든요. 저희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그러면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10년 가까이 여기 보는 학교나 협동조합 같은 거 제가 계속했는데 지금 다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날마다 몇 개의 기업이나 구멍가게들이 망한다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10년 이상씩 이렇게 지속됐는지라고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 경제인데 그 얘기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다 이렇게 노를 하시는 기분이 들어요. 왠지 주제가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주민으로서 얘기하기에는. 그런데 교육은 그러기도 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는 이제 또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정책화가 됐단 말이죠. 협동조합도 법으로 제정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법도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관해서 많이 하세요. 근데 유독 이 교육은 특히 평택은 이걸 공론화해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꺼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면 마치 우리가 아직은 섣불리 저도 아이가 지금 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만 그래서 그냥 그래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살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러던 차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이거 제가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고요. 굉장히 더 소심해서 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자기 마을에 있는 학교가 최고라고 지었는데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 다음에 보여드릴 이제 영상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용기가 안 났을 텐데 그 핀란드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정책인데 이미 경기도 이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에서 이미 정책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책화되어 있는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고요. 저는 다만 이거를 평택에서도 좀 더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변화하는 시대와 변화하는 교육에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자기 마을에 있는 학교가 가장 최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쭉 보시면 이걸 공감하셔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로이스 칸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근대 교육을 받았고 지금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마치 공부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선생님하고 학생의 관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태초까지 아니고 삶의 원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학교가 생긴 지 200년도 안 돼요. 다 아시죠? 원래는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근대 교육이 많이 이제 흔들리고 새로운 사회가 오니까 더 이상 그렇게만 교육하고 그렇게만 배울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럼 애초에 인간은 어떻게 배웠지? 라고 지금 본질을 묻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본질을 묻자라고 많은 인문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교육의 문제도 본질을 물으면 저렇게 배웠지 꼭 교실에서 교과서를 배우지 않았다. 제가 오늘도 여기 나올 때 박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용기가 안 났을 거라고 말했을 만큼 이렇게 막 제가 이런 사람이고 뭐를 많이 아는 것처럼 말 절대 못하는 성격인데 제가 가진 경험을 나누고 여기 사실 계신 분들의 말씀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되게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도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 이 얘기에 동의를 하시면 이제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영상을 좀 길어요. 10분인데 영화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마이클 무어라는 영화 감독이에요.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교육과 복지를 다 인터뷰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건 핀란드의 교육에 대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s what happened. Back in the day, Finland schools sucked on the level that ours suck on. When they tested the world's kids, both Finland and us were usually about the same, somewhere down the list of nations. But Finland didn't like that. So they tried some new ideas, and in no time, Finland shot to the top of the world. Their students were number one. How did they do that? That was the one question I wanted an answer to, and I went straight to see the enemy's Minister of Education. Before I could say anything, she blurted out their top secret. They do not have homework at home. Wait, so you reduced the homework you've given in school? Yes. They should have more time to be kids, to be youngsters, to enjoy the life. How many hours of homework did you get last time? About 10 minutes or something. 10 minutes of homework. Yeah. Maybe 15 minutes or 20 minutes. 20 minutes, about 20 minutes. Yeah. Well, if I would have done the homework, I think it would be like 10 minutes tops. Usually I don't really do homework that much. The whole term, homework, is kind of obsolete, I think. In that way, Your homework is obsolete. yeah, in that way, that these kids, they have a lot other things to do after school. Like what? Like being together, like being with the family, like doing sports, like playing music, like reading. So they have no homework. Well, what if all they want to do is climb a tree? They could climb a tree. Yeah. They can climb a tree, but they don't know how to climb a tree. But they end up while climbing the tree, probably finding out about different insects, and they can come to school next day tell me about what they found. Compared to the older kids, how many hours a day did the younger ones go to school? Mondays 3 hours, Tuesdays 4 hours. It varies. It's 20 hours a week. So they're, oh man. Now, does this 3 or 4 hours of school include the lunch hour? Yes. How are they learning anything? How are you getting anything done? Your brain has to relax every now and then. If you just constantly work, then you stop learning. And there's no use of doing that for a longer period of time. Finland students have the shortest school days and the shortest school years in the entire Western world. They do better by going to school less. How many languages do you speak? English, yeah, Swedish, Spanish. Finnish and Swedish. Finnish, English and German. French, German, Finnish and English. English, Swedish, and French and Spanish. So you were an exchange student in the U.S.? Yeah. When you got back here in school, what did you notice that you felt relieved about?
No more multiple choice exams. They No multiple choice exams there? or very few of any because all of my exams in the How U.S. do you answer the question right if it isn't listed as one of the 4 choices? Your answer. have to know it. Yeah. You actually have to know it. If there was one thing I heard. 미국의 교육이 저희랑 거의 같은 거 아시죠? 저희 It was that 입장에는 America should stop teaching to a standardized test. Get rid of those standardized tests. National testing. standardized tests, standardized testings. What you are teaching your students is to do well on those tests, and you're not really teaching them anything. No, we are teaching them how to flunk a test, and then a bunch of schools fail the test, and those schools are turned into charter schools, and then somebody makes a lot of money. But school is about finding your happiness, finding finding a way to learn what makes you happy. They figured out about 1/3 of the school time the students are in school is spent preparing for the standardized test. And so they've eliminated a lot of things that aren't on the test. So music is gone, art is gone, poetry is gone. Yeah, in many schools. Civics isn't even on the test. So now the schools are growing. Really? Civics, yes. Civics, American civics. Okay. Unbelievable. We got rid of poetry. Really? Yeah. Why? It's a waste of time. When are they ever going to learn? When are they ever going to speak as poets when they're adults? How does that help them get a job? We try to teach them everything that they need so that they could actually use their brain as well as they can, including PE, including arts, including music, anything that can actually make brain work better. The children need to be baking, they should be singing, they should be doing art and going on nature walks and doing all these things because there's this very short time that they're allowed to be children. If you don't have standardized tests here in Finland, how do you know which schools are the best? And, people need a list. The neighborhood school is the best school. It is not different than the school which can be, for example, situated in the town center, because all the schools in Finland, they are all equal. When we move to a new city, we never ask where the best school is. It's never a question. So nobody has to shop for schools. There's nothing different in any of our schools. Well, I'm sorry. It is illegal in Finland to set up a school and charge tuition. That's why, for the most part, private schools don't exist. And what that means is that the rich parents have to make sure that the public schools are great. And by making the rich kids go to school with everyone else, they grow up with those other kids as friends. And when they become wealthy adults, they have to think twice before they screw them over.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 is a business. There are corporations making money. Here, it's so student-centered that when we had to redo our playground, they had the architects come in and talk to the kids. Will they listen to? Yes, there are things on our playground that the students really wanted. Being in school here is more independent. We're treated more like adults than in the United States. Yeah. I mean, we don't need a whole time to go to the bathroom during class. Yeah. You'll see students commuting on the subway, even as young as 7, and they're going on their own to school. When I started doing teacher training practice back in the US, I was in these certain neighborhoods teaching these kids and telling them,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This is kind of a lie. And when I came to Finland, a lot of my teaching is based on what the kids want and what they see for their future. So it doesn't feel so false to say you can really be whatever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because they're making it happen already. They already have such power. That's upsetting. To think about that. That our kids don't have that. That's really beautiful. It's not
that we have figured out something that nobody else has done in education. That's wrong. Many of these things that have made Finland perform well in education are initially American ideas. We try to teach them to think for themselves and to be critical to what they're learning. We try to teach them to be happy person, to respect others and respect yourself. You're concerned with their happiness. Oh yeah, What the hell do you teach? I teach math. So the math teacher says that the first thing out of your mouth of what you wanted these students to get out of school was to be happy, have a happy life. Yeah. And you're the math teacher. Yeah. When do they have their time to play and socialize with their friends and grow as human beings? Because there's so much more life around than just school. You want them to play? I want children to play. And that was the principle.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 여쭤볼 건데 되게 여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다 꽂히시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딱 기억에 남으시는 거. 교육에서 행복하길 바란다면서. 뭐가 반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좀 놀 수 있게끔 가르쳐야겠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몇 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혹시 기억 남으시면. 자녀들이 똑같으면 안 네.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저는 용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우리 문종훈 기자님이 말씀하신 과연 그럴까? 저는 비슷한 심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과 놀이가 하나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일과 놀이를 분리해서 살고 있었고 핀란드는 일과 놀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일은 공부일 텐데 공부와 놀이가 하나로 된 모습들이 그냥 부러웠습니다. 그거로 가야 될 길은 멀고 험하겠죠. 일단 소설이 아니고 팩트잖아요. 그쵸? 팩트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그 천조 때 역사를 가르쳤는데 그때는 그냥 뭔지 모르고 가르쳤는데 이거 신라시대 때 저희 화랑도 아세요? 화랑도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르쳤는데 화랑도가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이잖아요. 그쵸? 그거 다 아시죠? 그 화랑도의 나이 아세요? 애들 나이 13세에서 15세까지 청소년, 15세에서 18세까지인가의 청소년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이 국가 정책이 아니라 인차원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재를 등용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래서 인재를 알고 싶어서 그 인재를 발견하는 방법을 시험이 아니라 노는 걸 보고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애들 노는 걸 봐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데리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멘토, 지금의 멘토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오히려 지금보다 여자들의 활동이나 남녀 지위가 신라시대 비슷했나 봐요. 여자 2명, 아주 어여쁜 여자 2명을 뽑아서 이 둘에게 하여금 그때 낭도가 아니라 애들을 거느리고 놀게 하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여자 둘이서 서로 아름답고 촉망받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술을 먹여가지고 한 친구가 이 친구를 죽여요. 그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재밌게 가르치던 건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되니까 낭독이 자꾸 터지고 막 이러니까 좋긴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친구들끼리 운영하도록 두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진흥왕이 국가 정책과한 게 있는 화랑도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은 또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정책적 제도적인 게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랑도는 그러한 진흥왕의 정책화에서 이제 시작이 될 건데 화랑이 뭐 7, 8명 정도 그때는 진골 출신의 아주 뛰어난 애들을 이제 뽑아서 걔들을 지금의 멘토예요. 그리고 여러 명의 낭도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놀고 겨루고 이래서 생겨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삼국통일을 이루었고 김유신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놀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은 그게 약간 이제 용기나 뭐 가능한가 하셨는데 인류에서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리고 아까는 핀란드인데 교육의 목표가 이제 행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복지수 1위의 나라를 보통 덴마크라고 말해요. 그래서 덴마크에 또 이제 판 거예요. 무엇이 이 나라를 행복하게 했을까? 덴마크를 조사하니까 실은 덴마크가 19세기 때 이미 독일과의 패전에서 이제 다 망할 지경의 상태에서 그 여러분 많이 아시는 사랑과 부름주기가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고 진단을 했대요. 근데 이제 어떤 교육이나 깨어있는 시민을 길러야 하고 죽은 교육을 버리고 살아있는 교육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미 1850년도에 만든 게 이제 애프터 스쿨레라는 정책이에요. 글자 그대로 이거는 학교 밖이에요. 애프터가 방과 후 정도가 아니라 학교 밖. 아까 이제 영화에서 학교 생활 말고도 되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업이 끝나면 학원도 가야 되고 또 계속 자율수 10시까지 하잖아요. 제가 청소년 카페 모모를 열고 나서 머리로 알았지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진짜 이거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카페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께서 등교를 9시까지 하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교장님들한테 제량을 드렸는데 저희 카페 주변에 있는 모모 학교는 아직도 7시에 등교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애프터 스쿨을 말씀드린데 학교 밖 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1년 동안 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경험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애프터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한 250여 개가 된대요. 그럼 자기 재능이나 취미에 따라서 골라서 1년을 다니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줘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온 것을 학교 단위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녀라 의무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덴마크에서도 20% 정도가 그런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아이들의 뭐 인터뷰 여러 가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자기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역량 있는 시민으로 자랐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소개가 됐겠죠. 이거를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까 과장님들처럼 꼼꼼히 따지고 의심하는 분들이 또 오케이를 해야 진짜잖아요. 이거를 한국에 소개하자마자 국회의원들과 교육청에서도 열광을 했어요. 좀 있다네, 먼저. 예, 그런데 별 가치가 아니에요. 나라를 구해라, 민족을 구해라,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라,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하라는 게 이제 그런 애프터 스쿨의 가치이고, 거기서 가장 애프터 스쿨레가 뭐예요? 학교를 가다가 다른 경험 1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건 아무튼 그 선택도 쉽지 않은 건데 쉬어가도 괜찮고 다른 길로 가도 괜찮고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누가 말을 해줘야 가겠냐고요. 그럼 이것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합의, 어른들의 어떤 북돋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성과를 이제 내는 건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북돋움을 아이들에게 주어야지 그런 어떤 용기가 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이런 답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인데, 뭐 이해하시죠? 예, 다 그럴듯 하잖아요. 그럴듯 한데 정작 우리나라는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설사 미국까지도 아까 그 미국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놀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시험 보고 공직자 다 되신 분들인데 아무튼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뽑기 때문에 그 표준화된 시험에 다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교육과정이. 그런데 저희 나라도 더 이상 이제 그러지 않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긴 하지만, 교육부 교육정책이에요. 자유학계제라고 많이 들으셨죠. 이게 작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16년도에 전면 시행되고 있어요, 현재. 중학교 자녀를 가지신 분 계세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세요? 예,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이거 다 외국에서 공무원들 이렇게 연수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희 나라 그건 잘해요. 여기서 잘 되고 와서 하시긴 하시거든요.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걸 왜 우린 중학교 1학년인지 몰라. 아직 좀 어린 것 같아요. 그 애프터스쿨레는 중3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럴 때쯤 가는 건데, 왜냐면 왜 중학교 1학년 때 했을까요? 네, 가장 부담이 없는 학년이라는데,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선택할 수 있는데 중학교도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 안 해도 되는데, 1학년 때 하시거든요. 한 학기 동안만 시험이 없다는 것만 핵심이고, 여기는 좋은 말들 있잖아요. 토론, 실습, 체험,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렇게 체험하고 실습할 곳이 지역사회에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없어요. 없고, 그 애프터스쿨레나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이 교육부의 자유학기제는 이걸 먼저 정책으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부 정책이기 때문에 일괄 학교의 교육과정이어가지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다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 30명 넘는 아이들의 각자의 꿈과 끼와 이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일일이 또 데리고 다녀야 되고 되게 힘드시잖아요. 전담 코디네이터가 이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도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그 교육부 그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체험처를 이렇게 등록하도록 하셔가지고 그 평택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여러 직장이나 기업이나 곳이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MOU를.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때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거를 진짜 시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랑 같이 아이들을 키우자. 이렇게 시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일단 그런 공감대가 시작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게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예요.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담임선생님 데리고 다녀야 되고,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는 뭐냐면,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이셨죠. 이재정 교육감님의 정책이 마을교육 공동체예요. 그건 아까 그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학교에서만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삶이 다 배우는 건데, 학교 끝난 다른 이 삶도 아이들의 삶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역사회 이렇게 놓고 같이, 그럼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배울 수 있게, 그래서 지역의 자원들이나 마을의 자원들을 이렇게 모으자 이런 의미였는데, 여기 있는 이거는 각각의 내용이 달라요. 뭐 얘는 의원학교, 뭐 얘는 무슨 뭐 발레학교, 그럼 지역에 발레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보통 영리적으로 학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리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별로 돈 안 받고, 애들한테 거의 무료일 거예요. 돈 안 받고 이런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겠다라고 학교를 여는 거예요. 학원 말고 학교를. 그럼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하셔가지고 괜찮으면 3천만 원을 지원해줘, 1년에. 그걸로 뭐 강사비나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꿈의 학교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 2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례 발표를 가보면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지역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키우는구나. 이게 아이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만났던 지역의 어른들의 감동이 더 커요. 내가 애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구나. 애들을 키우고 있구나. 그리고 당연하죠. 학교에 아무리 선생님들이, 게다가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전 과목 다 가르치잖아요. 아무리 전담 교과가 있다고 해도. 근데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꿈의 학교예요. 그 지역에 뮤지컬이 있어야죠. 배우들이 있다든지 극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뮤지컬 배우들이 자기끼리 하다가 내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나오는 게 뮤지컬 꿈의 학교. 그럼 자기네 극장에서 데려다가 가르치고 공연해요. 그럼 그 속에서 아이들이 뮤지컬 꿈이었던 애들이 하기도 하고, 그쵸? 꿈이 아니었는데 그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진로교육이라는 게 직업이 아니라 길을 걷다가 이렇게 발견하는 풍경 같은 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쭉 학교생활 한 17살까지 하다가 만난 것들 중에서 어떤 걸 봤는데 그것이 자기랑 교감이 되고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꿈의 학교가 해마다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부터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거 지원하는 거예요. 꿈의 학교로 선정이 되면 그 학교가 지역에 공고문을 내거든요. 그럼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택형이거든요. 평택에 있는 꿈의 학교 아시는 분? 두 개 하나예요. 아시는 분? 네. 네, 맞습니다. 그 김만재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오랫동안 평택의 그 생태와 그 맹꽁이 뭐 이렇게 연구하신 선생님 있잖아요. 다
당연하죠. 그 선생님만큼 어떻게 그걸 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꿈약을 내셔서 작년 올해 2년째 운영하고 계셔서 그 학교를 1년 다니면 진짜로 이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김만재 선생님 노하우와 그 단체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다 만났으면 좋잖아요. 다 지원을 하는데 올해 보통 수험 같은 경우 되게 많아요. 1개 이상 해도 되거든요. 선생님들, 제가 아는 선생님들 이렇게 지원하세요. 다 떨어지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산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니까 각 지자체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자체가 예산을 조금 이렇게 보태주면 1개 될 게 2개 되고 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희는 1개 이상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개이긴 한데 그게 그 안성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꿈약들을 내셨어요. 평택에서 안 돼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올 봄에 경기도교육청하고 각 지자체 그 교육 담당 공직자분들하고 사업 설명회를 하셨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좀 같이 하자. 이거 이러한데 시랑 교육청이랑 같이 하자 이런 사업 설명을 아마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그래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 모모도 꿈의 학교로 저희는 이제 작은 꿈의 학교 있거든요. 선정이 돼서 올해 활동을 해서 애들 마을 교육이랑 마을 골목회 사진전 같은 거 했었습니다. 서울시는요 똑같아요. 애프터스쿨에서 그대로 배치마킹 한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 오디세이 학교예요. 이건 똑같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1년 동안 다른 데 갔다 오면 그대로 학력이나 성적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저 40명이에요 정원이. 그 저거에 참여한 학교 세 학교거든요. 그 오마이 신문의 오연호 기자님 아시죠? 그분이 강화도에 꿈틀학교, 풀무학교에 정순강 교장선생님 모셔가지고 꿈틀학교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저 오디세이 학교 위탁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3군데 학교에서 위탁을 주고 거기서 정원 40명씩 정도 아이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다가 성과가 좋으면 뭐 더 확산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정책이 되려면 100% 만장일치만 그 동의를 해야 되나 보다. 왜냐면 그게 세금이니까. 그리고 그게 보편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유학기제는 좀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일도 많이 비판을 받았던 건 뭐냐면 그거는 너네끼리만 하는 거잖아. 그 모두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나와 모두의 그것을 만나게 하는 이 공통의 관점이 뭘까를 고민했는데 경기도 꿈의학교도 경기도의 꿈의학교도 그렇고 서울의 오디세이 학교도 모든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걸 정책으로 하고 그것에 예산을 이렇게 투여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런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저는 감사했어요. 이렇게 제도화 된 게. 예. 이게 저희 평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건데 저 여기서 태어나서 초중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30년이라고 제가 굳이 한 거는 이제 저희 학창시절. 근데 지금 왜냐면 제 딸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근데 제 딸아이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 과정을 보는데 저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갈 때도 저희 비평준 하잖아요. 입시 공부하고 저 때도 내신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네 마네 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내신 잘 따려면은 평고 가지 말고 뭐 어디 가라 뭐 이랬는데 똑같아요.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7시에 등교하는데 저희 딸도 이번에 고3 해서 열심히 살고 제가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아이인데 아마 다 떨어질 것 같아요. 6개 수시 맞는데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어쩌겠어요. 저는 저희 딸 아이한테 애프터스쿨에는 지금부터 1년이어도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는 시간이라면 지금 안 가면 어때? 오히려 덜커덕 붙어가지고 막 가야 되고 되게 급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다니느라고 사실 옆을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가 이제 모모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정체가 뭐냐고.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제 물어요. 그럼 저는 글쎄요. 저는 직업도 사실 변변찮게 없고 사실 뭐 이렇게 없어요. 사실 프로필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걸 하게 됐냐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고 물으면 저는 2000년도에 그 지금 평택에 오성면 숙성리에 양도 살이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2000년 전에 저희 그 큰아이가 3살 때 그 평택의 엄마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처음으로 협동조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생기는 질문들을 세상과 나누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 저는 협동조합이나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직장생활에서 애를 맡겨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성격도 좋으시고 막 원만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살아요. 뭐냐면 애를 얻다 말길 이렇게 주변머리도 없고 이해하세요? 부탁도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봐달란 말도 못하고 맡기면 불안해서 가고 끄덕이시네. 이해하시죠? 근데 제 친구 중에 혹은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친정엄마가 다 키워줘. 우리 시엄마 밥도 해줘, 반찬도 해줘, 다 해줘. 막 심지어 같이 살아. 저는 그런 분들은 저는 아마 그랬으면 이런 거 안 하고서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아파트의 앞집하고도 인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사람들도 좀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사회성도 좋아야 되고 다 뭐 자기 부탁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지 못하면 되게 애가 스스로 막 병신 같단 말이에요. 바보 같고 그러는 차에 어느 날 맨날 시어머니한테 이제 애 맡기면서 울고 상처받고 이러는데 신문에 났어요. 이제 저희가 평택에서 공동협동조합 만들려고 벼룩시장인가 났어요. 이게 뭐래? 막 이러면서 이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처음에 이거 이제 신문기사에 낸 분은 지금 안중에서 사과나무치과 원장님 하시는 이제 이상원 원장님이 그분도 왜 했냐면요. 협동조합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